이번 영화는 이제 2013년 영화였는데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죠. 터키 영화인데요.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커미트먼트고 작년 터키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. 더불어서 올해 초에 기생충이 사관왕을 차지한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 외국어 영화들을 출품하는 국제영화상 부문에 터키 대표 영화로 출품이 됐던 영화이기도 한데요. 이 영화를 연출한 세미 카플라노글루 감독이 사실상 터키 영화계에서는 거의 큰 손, 제작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 그런 다방면에서 활동을 해온 멀티테이너입니다. 근데 이 영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또 저희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82년생 김지영의 터키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터키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소개를 위한 말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좀 집요하게 그 경력 단절 상태에 출산 직후 한 워킹맘의 모습을 집요하게 심리까지 막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영화예요. 근데 마침 감독님은 이 영화를 아내분과 함께 봤다고 하셔가지고 네, 네. 더욱더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일단 그 감상이 좀 어떠셨나요? 그 처음부터 다 본 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이제 혼자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중반부 넘어서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같이 와서 봤어요.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저희 또 지금 아기가 3살? 네, 3살이 돼서 불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 아이를 갓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이 아이를 또 책임지고 하는 거가 불과 먼 과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 아니듯이 이렇게 봤죠. 네, 지금도 마찬가지. 이게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가 그래서 좀 어떤 행위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사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어떤 뭐 행위들이 있고 뭐 의미들을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거가 닥치면 의미고 뭐고 없이 당장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. 그래서 근데 그 저보다는 와이프가 확실히 더 공감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희 그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도 그 묘하게 자기 아이를 잘 돌봐주는 그 착하게 생긴 그 보모한테 질투심을 느끼잖아요. 저는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그 보모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 화가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보모가 화를 낼 일이 아니지만 보모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지만 저한테 화를 몇 번 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저보다는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말씀하신 감정은 이제 정말 이 보모 찾기가 어려워서 쩔쩔매던 여자 주인공이 결국 20대 보모를 찾잖아요. 근데 그 그쵸. 보모도 자기 아이가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돈 벌러 온 그런 상황인데 너무 잘 맡아줘서 너무 이제 그 행복하지만 근데 마치 자기 아이를 남한테 빼앗긴 것 같은 그러면서 느낌? 겪는 어떤 네. 공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찬찬하게 이렇게 흘러가죠. 이게 그러니까요. 네. 정말 이 여성이 느낄 법한 심리를 사실 어떤 영화면 그래도 이 여자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육아가 힘들고 이 경력 단절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이 주인공 캐릭터한테 되게 많이 감정이 이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영화 그렇게 하죠. 그렇지 않잖아요. 이 영화는 정말 그 복잡 미묘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 감정까지 설명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응시하잖아요. 그렇죠. 관조적으로 이렇게 네. 보여주는데 그냥 영화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보모가 등장했으니 보모가 저 가정을 뺐나? 내지는 알고 봤더니 이 애가 뭐 출생의 비밀이 있나? 뭐 그런 어떤 스릴러적인 그 요소들이 들어갈 것 같지만은 결국엔 들어가지 않죠. 예, 그러면서 단지 그냥 이 아이를 기르는 어떤 그 여성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보여주죠. 예.
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스릴러 감독님이어가지고 네. 계속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셨으리라는 생각도 좀 들고,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런 식의 여성의 심리를 쫓아간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전개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, 저는. 특히나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그 복잡 미묘한 신경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에 대한 묘사나 또 그 실제 보모, 그 영화 속에서 굴니할이라는 이름인데 네. 또 주인공 이름은 아슬리고, 네.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도 또 유심히 쳐다보잖아요. 근데 네. 그것 자체가 큰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을 하게 만들잖아요. 네. 집에서 뭐 CCTV를 설치하는 음. 문제라든지, 또 굴리알이 내 아이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싫은 어떤 음. 감정이라든지, 이런 게 긴장감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연출력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근데 네. 놀랍게도 이 감독이 세미 카플라노글루 감독은 63년생 남자 감독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없다고 전 인터뷰에서 읽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커미트먼트라는 작품을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테마로 이어나갈 생각으로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여성 심리를 그리는 남성 감독의 어려움 같은 거는 익히 저도 많이 들어왔는데, 감독님 역시도 첫 번째 영화인 오피스에서 그 인턴 사원 고아성 씨가 연기를 했던 그 미래라는 역할로 여성 주인공을 한번 제시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. 물론 그것은 뭐 성별을 좀 떠나서 어떤 사회 혹은 회사 문화에 관련된 어떤 심리도 많이 그려진 그런 영화이긴 했지만, 그래서 남자 감독으로서 여자 캐릭터를 그린다는 것, 어떤 점에서 좀 어려웠는지,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화에서 좀 놀라웠던 지점도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. 남자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표현하는 거는 쉽지 않죠. 예, 그리고 아무래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, 기본적으로 네, 그 어떤 대상화로, 그러니까 내 인물이지만 어떤 여성이라는 그 이 틀 안에서 그냥 대상화시켜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거를 제일 조심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,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, 이런 어떤 사회,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약자일 수 있는 게 이제 인턴이면서 또 특히 지방 출신의 여성이라는 어떤 설정을 가지고 이거를 이 친구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을 그런 서스펜스 장르적으로 이제 저는 풀어서 보여줬던 거고,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장르적인 접근은 아니죠.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그 카메라가 이 어떤 관조적인 시선은 없고, 오히려 이 영화도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시선으로 그냥 계속 그쵸, 어떤 인위적인 사건 없이 계속 이제 그 인물을 그냥 인물들을 보여주죠. 그냥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제가 여자 주인공을 보였던 거랑 또 다른 방식이, 저는 이제 되게 장르적으로 이제 표현했던 거고,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남자 감독이지만 남자 감독이기에 특히나 더 어떤 그게 뭐 주인공 캐릭터든 조연 캐릭터든 혹은 뭐 단역이든 어떤 대상화시켜서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의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, 요즘에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는 정말 오리지널 여성주의 영화인 것 같아요. 이 터키 감독의 영화는.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들이 특히나 화두잖아요, 여성주의가. 근데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,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또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영화는 정말 여성주의의 그 여성의 어떤 시선으로
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네. 이제 할리우드나 이제 국내에서도 상업 네. 영화들에서 많은 여성 혹은 또 소수자들 캐릭터가 그 무대의 중심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전에 남성 캐릭터가 주로 해왔던 방식을 단지 그 인물의 성격만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만 바꾼 성별만 방식으로 바꾼 거죠, 네, 그러니까 사실은.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네, 네. 할지라도 근데 그런 바뀐 어떤 그 모습을 토대로 우리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세공을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결국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캐릭터가 계속해서 이 우리가 익숙했던 서사에 그 제시가 됨으로써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가 이제 뻗어나가겠죠. 근데 일단은 조금 더 그런 캐릭터를 그릴 때 좀 더 세밀한 묘사와 그리고 또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 상황에선 절대 겪어보지 못하면은 이 심리를 알 수가 없겠다 싶은 많은 그 여성들이 겪을 만한 상황들이 네, 네.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 있잖아요. 심지어 이 주인공 역할을 맡은 큐브라 키비라니 배우는 터키에서는 스타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까지 대화가 된 적이 없는 어떤 지점에 빛을 비춘 영화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. 그런 만큼 이 터키의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제시하는 방식도 좀 흥미로웠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이유가 처음에는 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싶어하는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고 비춘다든지 혹은 또 아슬리라는 이름도 우리가 1시간 지나서 알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굴니알이라고 하는 유모가 고용된 이후에 아슬리 언니라고 부르면서 처음 그 이름이 네, 제시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차츰차츰 이 여성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그의 진짜 심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방식의 연출을 택했거든요.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는 이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이 이 영화에 어떤 효과를 냈다고 좀 보시는지 그 효과의 그 어떤 결과물을 조금 그래도 관객으로서 평가하신다면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. 네. 글쎄요.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? 이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어떤 영화의 내러티브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시간 지나서 처음 이제 불려지고 여자 주인공의 이름도 이제 보통은 그 제일 큰 차이는 그 메인 사건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있죠. 물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장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아이를 키우려는 이 여성의 어떤 일상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 사실 벌어지는 건 아니고 이 여자가 가지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복잡 미묘한 심리들 이런 것들을 그 일상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이게 차곡차곡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새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장르 영화들을 좋아하는 관객들한테서는 근데 뭐 저는 낯설지만 또 신선했던 지점이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흔히 빠지기 쉬운 뭐 그래서 이 여성은 선이고 뭐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이 환경은 악이고 혹은 뭐 남성은 뭐 안타고니스트고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또 보여주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여성한테 무조건적으로 감정이입하기를 또 강요하지도 않고 이 영화는. 그래서 저도 한 중반까지는 잘 이렇게 이해는 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? 이 여자 주인공은 그러니까 자기 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 일에 대해서 큰 어떤 자아 성취를 보여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이 싫어서 부모한테 맡기고 자기는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또 뭐 완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아이를 부모가 잘 돌봐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 몰래 그런 또 카메라들을 집에 설치하고 나중에는 근데 또 부모가 다행히 자기 아이를 너무 이뻐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 또 질투감도 느끼고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좀 이기적인가 싶다가도 나중에 이 여성에 처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벌어졌던 어떤 과거와
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아 훨씬 더 뭔가 그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지만 정서적인 어떤 울림은 또 못지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,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일상 속에 묻혀있던 어떤 여성의 하루하루를 굉장히 나노 단위로 영화가 네. 보여줌으로써,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이런 심리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발견시켜주는 영화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. 네네. 네, 그래서 정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감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 같고, 저는 또 이 영화의 뒷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서 재밌었던 게, 사실 감독이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든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이 아니에요. 누구일까요?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? 아, 악인가요? 네, 악이에요. 정말요? 네,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감독이 떠올렸다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90대 노모인데 아, 아주 과거에 자기가 아기 때 자기를 안고 있었을 때의 젊은 사진?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제인 에입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아기가 처음에 그 여주인공이 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 아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네. 있잖아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아이가 계속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사실 이런 영화에서 보통 아기들이 나오는 비중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감독 전적도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이 세미 카플라노글루 감독이 전작이 벌굴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그 베를린 황금곰상 받았거든요. 근데 그 영화도 언어장애가 있는 6살 아이가 세상과 소통이 좀 힘든 아이죠.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아빠와 매일 갔던 숲에서 아빠가 벌꿀을 따러 갔다가 실종되면서 그 아빠 찾아 나가는 그런 얘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유년기에 대한 감각을 좀 남다르게 영화에 새겨왔던 감독이고 이번 영화 커미트먼트 역시도 앞으로 이 자녀와 부모 관계, 특히나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느끼는지 태어나자마자 표현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외로움을 알게 된 아기의 심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3부작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첫 번째 영화를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아기의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또 완전히 새롭게 보이겠죠. 그 아기가 계속 뭔가를 보고 있으니까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.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 다만왕에서 보면은 아이가 등장하잖아요. 박소혜 네, 네. 배우가 지금 이제 8살로 알고 있는데 그 네.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꼭 지켜야만 하는, 되찾아야만 하는 딸로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아이의 존재, 이 영화가 장르물이든 네. 간에 혹은 또 이런 일상성을 가진 영화이든 간에 아이가 등장하는 순간 좀 서사나 혹은 그 장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면도 있다고 느끼거든요. 그쵸. 예, 예. 좀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그쵸. 영화에 아이가 등장하면 많은 그 분위기가 달라지죠. 일단은 그리고 제가 아까 대상화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장에서 제 영화에는 이 영화에 나오는 그는 완전 유아고 저는 8살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영화를 찍는 건 두려운 일이죠. 예. 이 아이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나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?부터 해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? 제가 박소희 양을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그냥 단박에 이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고 막 하려고 이제 사무실을 막 딱 봤는데 너무 조금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태국에서 어떻게 영화를 찍지 막 이런 또 두려움도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갔더니 너무 잘해줘서 예, 다행히 본능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. 본인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연기 디렉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감독님들마다 또 이제 방식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아이가 본인이 이제 표현하려는 이
연기하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상황이 무시무시한 상황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 건가가 사실 제일 고민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소희양 어머니가 이제 중간에서 그런 것도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이 보통 어떤 연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잘하죠. 잘하는데 평면적, 일차원적인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사실은 많죠.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들이 등장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안에서 그 정도만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뭐 울거나 웃거나 아니면 뭐 재롱을 떨거나 이런 식의 뭐 아빠한테 매달리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럼 잘 하죠. 아이들이 잘 하는데 우리 영화에서는 좀 되게 복합적인 어떤 표정들이 좀 필요했어요. 그런 지친 모습 혹은 또 뭐 넋이 나가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해 줬던 것 같아요. 예.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그 본능적으로 좀 타고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번 영화를 봤을 때, 물론 이제 이 아이는 워낙 유아이긴 하지만, 그래도 정말 상영시간 135분 내내 거의 등장하거든요. 자세히 보면은.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런 식의 아이가 등장하는 연출 장면들에 대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도 혹시 있으셨을까요? 그냥 저 아이 데리고 참 힘들었겠다 촬영하는데. 네, 현실적으로. 네. 왜냐면 지금은 울어야 되는 장면이 아닌데 울 수도 있고 뭐 또 반대의 상황인데도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잘 포지셔닝해서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저렇게 1시간 내내 보여주는 영화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현장에서 이제 저 갓난 아이를 데리고 계속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그 감독의 용기 이런 것들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후속작에서 분명 아이가 중심이 될 텐데, 그럼 이 엄마의 예민함 그리고 아빠의 모습들을 다 감성적으로 흡수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가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.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. 실제로 이 영화는 아이 배우를 4명을 데리고 와서 기술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소문입니다. 네, 어쩐지.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들었겠죠. 아이 자체도 그치. 힘들 테니까요. 촬영 시간도 아마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는 못할 테니까. 그렇죠. 현실적으로 그런 타협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참 두 편의 영화가 완전히 다른 그 페루와 또 터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나라를 그냥 무작정 여행 가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, 실제 이 영화 보면서 아까 페루에서 바닷가 장면을 찍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셨을 만큼 좀 영화 보시면서 좀 자극받은 부분 혹은 또 저 나라들 혹은 저 인물들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또 떠올려 볼 수 있겠다라는 작은 단초를 얻은 부분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? 역시 그 사실 뭐 터키는 그나마 좀 뭐 익숙한 나라긴 한데 페루는 정말 낯선 나라였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공간의 그 배경과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영화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됐던 두 편의 영화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뭐 인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감독님의 차기작도 궁금한데 지금은 아직 구상 작업 중이신 네네 거죠? 아직은 이제 구상 중이고요. 네 시나리오를 또 써야 되는 긴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네,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.
네, 오늘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는 그 네이버 TV에서 KF 세계 영화 주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료로 상영하고 있으니까요. 얼마든지 관람하실 수 있고요. 다른 나라 영화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감독님, 마지막 네, 하시고 네.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예, 코로나 얘기할까요? 예, 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 예, 또 방역 잘 하셔서 앞으로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. 네, 계속해서 우리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그 오늘 영화들 통해서 창문 열면 보이는 풍경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어플도 있잖아요.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여는 심정으로 이번 영화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코로나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